여름날의 장미. 커다란 여행 가방은 소파 위에 팽개쳐져 있었다. 그리고 들어서는 해완을 맞으며 경혜가 불을 켜자 그것은 환하게 보였다. 연한 갈색 가죽 가방이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었어? 연지는 해완은 가운 차림으로 힘없이 맞는 경혜를 살피며 물었다. 외갓집에 갔어. 경혜는 눈길을 잔디빛 카페 바닥에 떨어뜨리며 대답하고는 연분홍 실크 가운을 다 여미려고 하지도 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해완이 슬며시 경혜를 보았을 때 그녀는 손을 들어 눈가에 번진 화장을 닦아냈다. 운 것 같았다. 해완은 모른 척 자리에서 일어서서 부엌 쪽으로 가서 커피포트를 가스레인지에 얹었다. 담배 가진 거 있니? 경혜가 해완을 바라보며 있다가 물었다. 백속에 뒤져봐. 해완은 경혜의 톤 높은 소리가 가라앉는 것을 모른 척하고 일부러 무심하게 대꾸했다. 연지 아빠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해완이 경혜의 시무룩한 표정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 오고 싶으면 오겠지. 경혜는 심드렁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담배를 물었다. 찻잔에 커피를 타면서 해완은 경혜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났음을 알았지만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겁이 났던 것이다. 아마 분명 또 무슨 일인가 일어났을 것이고 아마도 그것은 나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커피를 끓여가지고 소파로 돌아왔을 때 마치 보란듯 내팽개쳐져 있는 경혜의 여행 가방을 살며시 거실 바닥으로 밀어놓았다. 경혜의 눈길이 가방을 따라오는 걸 느꼈지만 해안은 그저 커피잔을 들고 무심히 한 모금을 마셨다. 너 혼자 있는 줄 알았으면 영선이 이리로 오랄 걸 그랬다. 집에 있기가 깝깝한 것 같던데 오라고 그래. 저녁이나 먹고 가. 자고 가든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맞춰 경혜가 가볍게 몸소리를 쳤다. 경혜는 천천히 전화를 따라갔다. 해완은 감각적으로 경혜가 누군가의 전화를 몹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해완도 한때 전화를 기다리면서 전화벨이 울리기만 하면 저렇게 몸을 떨었었다. 경혜가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를 드는 경혜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응, 연진이? 친정으로부터 온 전화인 모양이었다. 순간적으로 경혜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실망? 경혜는 딸과의 통화를 하면서 아이 가진 어미 특유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연지, 엄마 얼만큼 보고 싶어? 맘마는 먹었니? 그랬었어? 멍멍이도 보고. 영선조차도 아이들과 통화를 할 때는 그런 미소를 지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경혜는 담배를 손가락에 낀 채로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웠다. 길다란 재가 카페 바닥에 툭 하고 떨어져 내렸다. 왜 안 물어봐? 경혜는 재를 수습할 생각도 없이 그 자세로 천장을 보고 누워 해완에게 말했다. 해완의 눈길이 어쩔 수 없이 여행 가방으로 가서 닿았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지 않아? 안 물어봐도 말할 거잖아. 경혜는 마치 인생을 다 살아버린 여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해완은 경혜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혼자 타고 있는 담배를 가져다 재떨이에 껐다. 경혜는 그제서야 기운을 여미며 일어나 앉았다. 가운을 여미며 미장원에 다녀온 듯한 머리는 어딘가에 몹시 부벼댔는지 까치집처럼 부숭부숭했다. 안 물어봐도 말한다고? 내가 늘 그랬었나? 그래. 말을 꺼내는 쪽은 너였지. 하지만 네가 늘 말을 꺼냈기 때문에 해결되는 게 더 많았어. 넌 언제나 꺼내고 보여주고 터뜨리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점을 가졌잖아. 내가? 경혜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뒤에 다리를 쭉 뻗고 소파에 틈을 기댔다. 연분홍색 실크 가운으로 내비치는 경혜의 몸은 우윳빛이었고 같은 여자인 해완 자신이 바라보기에도 아름다웠다. 적당한 키, 적당히 오른 살, 졸업할 무렵 경혜는 살이 많이 올랐더랬다. 크지 않은 키였기 때문에 살이 어린 몸집이 금방 드러났고 작은 얼굴에 살이 붙자 왠지 심술이 가득 나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으니까 말이다. 도서관 의자에 붙어 앉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경혜는 말했다. 하지만 경혜는 대학을 졸업하던 첫 해 방송국 필기 시험을 통과했지만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집안이 어려웠던 탓에 가지고 있던 교사 자격증으로 집 근처의 사립학교에서 출산 휴가를 받은 여교사 자리를 잠시 때우는 자격으로 불어교사를 하기도 했던 경혜는 어느 날 놀라우리만큼 날씬해진 몸매로 나타났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헬스클럽에 다녔다고 경혜는 별로 부끄러움 없이 말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방송국 아나운서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
동창생들은 그것이 헬스클럽 때문일 거라고 수군거렸다. 어차피 여자 아나운서에게 필요한 것은 입이 아니라 얼굴이잖니. 라든가 도서관에 붙어있지 말고 헬스클럽에 다녀야 했어 하는 말들을 해완도 들었다. 똑같은 졸업장에 더 나은 학점을 가지고도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입사 원서를 들고 거리를 헤맸던 동창들이 많았던 시기였다. 그런 의미에서 경애는 영특했다. 그녀는 이 사회가 자신에게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파악했던 것이다. 그것은 필기시험에서 요점 정리를 잘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랬던 것이다. 영선이 오라고 그래. 우리 청렬이나 시켜먹고 오늘 노래나 부르고 놀까? 경애가 담배 연기를 후후 내뿜다 말고 흥흥 웃었다. 그러지 않아도 또 밤늦게 영선을 집에 혼자 남겨둔 것이 불안했던 혜완이 집에 전화를 걸었다. 영선으로부터 곧 출발하마라는 대답을 듣고 나서 혜완은 전화를 끊었다. 돈 이야기는 결국 하지 못했다. 아까 장과 헤어져 전화를 걸었을 때 경희의 목소리가 하도 우려서 차마 꺼내지 못한 것이었다. 경희는 피우다만 담배를 비벼 끄더니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것 같았다. 갈아입으면서 경희는 아주 단순한 멜로디를 흥흥거렸다. 혜완은 마시다만 커피잔을 들고 식당 쪽으로 갔다. 서울의 불빛들은 강 아래로 길쭉하게 곤두박질 쳐 있었고 강변로에는 차들이 밀려 있었다. 비가 그쳐서인지 불빛들은 맑고 영롱했다. 혜완은 식탁에 한 손을 얹고 오래 그 강의 풍경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이 있었다면 그는 지금 지방대학의 전임 강사가 되었으니 돈 이야기를 하기 위해 출판사를 방문하고 또 잔뜩 울어 부숭한 눈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와 이렇게 입을 우물거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혜완의 선택이었다. 다만 그 선택 속에는 예기치 않던 상황들이 늘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가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고 싶어 했다. 혜완은 주방을 둘러보았다. 커다란 냉장고 한켠에 밤이라든가 완두콩 혹은 포동 모양의 자석으로 붙어있는 계획표들이 보였다. 연지, 보모료, 지급이라고 쓴 메모라든가 혹은 아파트 관리비 명세표 등등. 그리고 그 냉장고 위에 커다란 대바구니에 마른 장미가 한 다발 꽂혀 있었다. 경애는 집안을 꾸미거나 정돈을 하는데 재주가 많았다. 영선이 아이들을 키운다든가 김치를 담근다든가 하는데 뛰어났다면 말이다. 침실에서 나온 경애가 거실로 나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들었다. 아마도 목욕을 하는데 사용할 모형이었다. 맨발로 카펫을 디디며 경애는 낮고 음울한 멜로디로 웅얼거리고 있었다. 대학 시절 노래를 부르던 경애의 얼굴이 떠올랐다. 분명 지금 경애가 웅얼거리는 저 낮고 음울한 노래는 아니었었다. 대학 방송국에서 MT를 가거나 아니면 술집을 가거나 사람들은 경애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경애는 언제나 허벅지에서 발끝까지 다리에 꼭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는 술집의 벽에 비스듬히 기대 노래를 부르곤 했다. Some say love it is a river. 그녀는 언제나 같은 노래를 불렀다. 아니 혹은 다른 노래를 불렀지만 혜완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어쨌든 그녀의 더 로즈라는 노래는 그녀의 약간 높고 가는 목소리와 잘 어울렸고 뭐랄까 감동적이었다. 학교 앞 철길이 보이는 2층 다방 한 구석에 앉아서 고구마 튀김을 집어먹으며 영선과 혜완이 그 가사를 수첩에 적어 따라 부르기로 했었다.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것은 이런 노래였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네. 사랑은 부드러운 갈대가 잠긴 강 같은 거라고. 다른 이들은 말하네. 사랑은 영혼을 피 흘리게 하는 면도칼 같다고. 하지만 나는 말할 테야. 사랑은 한 송이 꽃.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오직 당신이지. 대학교 1학년다운 호기심과 약간은 과장된 청승스러움과 그리고 청춘에 대한 가슴 뛰는 희망들. 그들은 제 가슴에도 틀림없이 장미의 씨앗을 뿌려줄 사람이 나타나서 저녁이면 불이 환한 양옥집에서 핫케이크를 구워 먹으며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장미 한 송이를 예쁘게 포장해서 파는 학교 앞 간이 화원에서 붉은 장미를 사서 경쟁하듯이 제 방에다 걸어 말린 것도 어쩌면 그런 꿈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사랑은 누군가가 다가와서 문득 제 가슴에 장미꽃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 꽃씨가 봄비에 젖어 연한 이파리를 틔우면 비로소 감동으로 떨리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경희의 호사스러운 주방에는 이제 마른 장미가 초여름날에 싱싱했던 제 아름다움을 박제한 채로 놓여져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7년, 혜완은 더 이상 경혜가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지 못했었다. 그리고 혜완 역시 친구들 앞에서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 장미라는 노래의 가사도 먼지 낀 책상 서랍 깊이 묻힌 오래된 수첩의 뒷모퉁이에 처박힌 채였다. 대신 혜완은 어느 날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다가 햇빛이 쏟아지는 옛 대학 교정을 바라본 일이 있었다. 핏빛 장미 넝쿨들이 드리워진 담장에 초여름 햇살만 내리쬐고 있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혜완은 아이를 안고 택시 안에서 갑자기 울고 싶은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 초여름 싱싱한 햇살 같은 청춘이 가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때 그녀의 나이 26, 청춘에 대해 아직 서러워하지 않아도 좋을 나이였다. 그리고 20살 더 로즈라는 노래를 부르던 그들도 그렇게 과장된 청승스러움을 보이지 않아도 좋았으리라. 왜냐하면 청승스러움과 서러움은 그 후에도 충분히 그들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여행 가방을 내팽개치고 울고 있던 경혜와 비 쏟아지는 출판사 입구에서 돈 때문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던 혜완. 1시간쯤 지난 뒤 영선이 도착했고 그들은 중국 요리 대신 라면을 끓여 먹었다. 경혜도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은 표정이었다. 경혜는 화사한 이태리풍의 조각이 치장된 장식장에서 브랜디를 꺼내 혜완과 영선에게 한 장씩 내밀었다. 라면 안주에 먹는 술치고는 너무 고급스럽다. 혜완이 농담을 했고 영선은 경혜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그것을 마시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날 밤 소동을 피운 일이 내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세 사람이 잡담을 하며 브랜디를 마시고 있는 동안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멋들어진 술잔을 쥔 경혜의 손이 다시금 떨리는 것을 혜완은 보았다. 경혜는 무엇인지 모를 그 일에, 저 여행 가방을 팽개치게 한 그 일에 내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았다. 경혜가 수화기를 들었다. 아하 하는 한숨이 경혜의 입 밖으로 뛰쳐나오려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경혜의 남편인가 보았다. 떨리는 경혜의 손이 차분히 먹고 한숨을 억누른 토톰한 입술은 일상적으로 차분해지고 있었다.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도련한 변화들을 경계하는 풍부하게 소화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도련한 변화들. 꽃기는 청바지를 입고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노래를 부르던 경혜, 딸 연지에게 전화를 걸던 경혜, 울고 있던 경혜, 남편의 전화를 지극히 일상적으로 받고 있는 경혜. 하지만 그 어느 모습도 경혜는 아닐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것, 그것이 경혜의 모습일 것이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경혜가 혜완에게 물었었다. 같이 방송국 시험 안 볼래? 혜완은 고개를 저었다. 왜? 웃을 수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인데? 아나운서들은 맨날 웃고 있잖아. 난 내가 싫은 일 있으면 하루 종일 화를 내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거든. 난 뭐 웃기 싫을 때도 잘 웃을 수 있다는 말같이 들리는구나. 하지만 그것도 소질이지. 농담이지만 사실이기도 했다. 싫은 사람이 인터뷰 상대자로 나온다면 혜완은 그것이 아무리 카메라 앞일지라도 싫은 표정을 지을 것만 같았다. 내가 싫다고 남들에게 싫은 표정을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경혜는 알 수 있었다. 나쁜 느낌이 전혀 없이 그것은 소질이었고 어쩌면 어른스러움이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웃어야 된다는 걸 자연스레 깨닫는 일인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남편과 통화를 마친 경혜는 소파 뒤로 몸을 잔뜩 구부리더니 무언가를 잡아채었다. 혜완이 바라보니 전화 코드였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마치 경혜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듯 혜완이 말했다. 말하면서 혜완은 피하려 했던 경혜의 이야기를 드디어 내가 시작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하기는 말을 시키지 않아도 경혜가 무슨 말인가 꺼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안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다. 경혜는 들고 있던 전화기 코드를 내팽개치면서 말했다. 무슨 일이야? 너 남편하고 또 잠자코 있던 영선이 끼어들었다. 예, 왜 그러니 혜완아? 몰라. 영선의 눈이 그제서야 여행 가방으로 향했다. 연한 갈색 가죽 가방이 혼자서 세 여자의 시선을 받고 있었다. 너 도망치려고 했구나.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게 영선이 갑자기 소리쳤다. 잠옷 감동스러운 여투였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도망을 가니? 말투는 아주 날카로웠다. 세 여자는 모두 입을 다물었다. 수정으로 만든 듯 불빛에 빛나고 있던 브랜디 병의 마개를 뽑아서 탁자에 올려놓고 경혜가 제 잔을 가득 채웠다. 그래, 어디 돌아가면서 주정 부려보자. 오늘은 내가 할 테니까 다음번에 혜완이 네 차례야. 됐지? 그럼. 경혜는 원래 술을 잘 마시지 못했다.
어쩌다 맥주를 한 잔쯤 마시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분역을 하곤 했었다. 경애는 반쯤 마셔버린 제 잔을 탁자에 올려놓고 머리를 탁자에 기댔다. 아닌 게 아니라 한바탕 사설을 늘어놓을 셈인 모양이었다. 혜화는 핑계를 대고 이 자리를 빠져나오고 싶었다. 영선의 일 그리고 자신의 일만으로 머리가 터져나갈 듯했다. 아마도 경애는 또 말할지도 모른다. 그놈의 인간이 또 여자를 갈아치웠어. 밤엔 나한테 손가락 하나 안 돼. 니들 그거 아니? 여자로서 그 모욕감을 알기나 해? 내가 어디가 어떻다고. 목욕하면서 난 생각한단다. 내 몸이 아직 이렇게 싱싱한데 이렇게 이쁜데 한때 방송국에서는 연애하자는 남자들 줄줄이 따라다녔어. 그런 게 주제도 모르고. 그건 초여름 장미 같은 이야기였다. 그들은 이제 31살이 넘어가는 나이였고 언제까지나 담장 위에서 웃고만 있어도 좋은 그런 나이는 아니었다. 낙서 가득한 학교 앞 술집 벽에 등을 기대고 더 로즈라는 노래를 청승스레 불러도 청승스럽지 않은 그런 나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경애가 입을 열었을 때 혜화는 자기도 모르게 경애 쪽으로 시선을 붙박았다. 나 남자가 있었어. 경애는 남자가 있었다고 했다. 물론 남자는 어디든 있다. 젊은 남자, 늙은 남자, 그리고 나온 배를 걱정하는 중년의 남자들. 하지만 경애는 남자가 있었다고 했다. 그건 경애가 자기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말과 동의어였다. 더구나 그는 한때 그녀들 세대에게 상처를 주었던 대학 방송국의 그 선배라고 말했을 때 혜화는 하마터면 웃을 뻔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애는 추억 속의 그를 가리켜 거지 같은 선배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 말을 하던 그때도 그럼 경애는 그와 만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영선이 어이없다는지 약간 큰 입을 벌리고 한참이나 경애를 바라보았다. 방송국에 근무하는데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지. 광고회사에서 PD로 일하고 있더라고. 아직 미혼이라고. 난 그때 연지 아빠하고 선을 본 후였거든. 그가 저녁을 내고 나보고 같이 자고 싶다고 하더라. 같이 잤지. 난 어차피 처녀가 아니었거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에게 말했어. 사실은 한 달쯤 후에 결혼할 거라고. 발그레한 경애의 뺨에 보조개가 파였다. 그녀는 풀어진 얼굴로 하하 웃었다. 너무 통쾌하더라. 옛날에 날 버릴 때 어쩌면 나는 그런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보다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뭐랄까 부자이고 그런 남자를 만나서 그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던 너 좀. 연지 아빠가 그래서 더 너 미워한 거 아니니? 영선이 그 큰 입술을 다 벌리지 못하고 경애에게 말했다. 경애가 술이 올라서 붉어진 얼굴로 영선을 향해 찌푸린 얼굴을 지었다. 자기는 결혼 전에 딴 여자들하고 앉았니? 그딴 걸로 왜 날 미워해? 넌 결혼 전에 박 감독하고 손도 잡아본 일 없니? 손이야 잡았지만 난 어떻게 딴 남자하고. 넌 아직도 그렇게 촌스럽니? 촌스럽다고? 혜완이 흥분하고 있는 영선을 제지하고 말을 이었다. 가만히 있어봐 영선아. 그래서 난 결혼하고는 꽤 정숙한 편이었다. 연지 아빠가 원하길래 방송국도 그만두고 연지를 나온 거야. 그리고 너희들 알다시피 남편한테 딴 여자가 있다는 걸 한 거야. 너희들 그 기분 모르지.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밤마다 철조망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자는 기분이었어. 영선이 너 박 감독이 여자랑 한 집에 있는 거 보고 칼부림하고 그랬지. 아마 네가 내 경우 당했으면 그 자리에서 도끼를 들었을 거다. 안 그러니? 술기운 탓이었을까? 경애는 제법 농담까지 하고 있었고 술기운 탓이었을까? 새 여자는 갑자기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웃을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새 여자는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아무튼 어느 날 대판 싸움을 벌이는데 대체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 작자 하는 말이. 경애는 웃다 말고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아이를 낳은 후부터는 같이 잠자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재미가 없대. 영선의 입술이 일그러졌고 혜완이 들고 있던 술잔을 천천히 탁자 놓았다.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니니? 재미가 없다니. 딴 사람 애도 아니고 자기 애를 낳았는데 그래서 내가 멱살을 잡고는 그런 넌 이 자식아 넌 재미삼아서 결혼했냐고 물었지. 정말 눈이 뒤집히더라고. 창피스럽고. 그랬더니 자기는 결코 이혼 같은 건 집안 창피해서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나보고 밖에 나가서 재미있게 적당히 즐기는 거야. 뚫어진 입이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것도 얼마나 조리 있게 말하는지. 나중에는 정말 내가 다른 데서 재미만 찾으면 이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경애는 다시 웃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영선과 혜완은 웃지 않았다. 경애는 웃다 말고 눈물을 훔쳐냈다. 망연히 바라보던 영선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혜완은 고개를 숙였다.
초여름의 잔디 같은 카펫 위로 방금 경혜가 흘린 브랜디의 숯방울이 까맣게 메어들고 있었다. 경혜는 얼마나 무수히 마음속으로 저런 피를 쏟아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지렁이면 말도 안 해. 그 인간 대한민국 최고 학부를 나온 엘리트야. 지금이 1890년이면 말도 안 해. 1990년에 말이야. 니들도 생각해봐라. 어디 가서 그런 말을 누구한테 하겠니? 물론 경혜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혜완도 영선도 할 수 없었겠지만 경혜는 더더욱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정신과에 갔었던 거니? 혜완이 조용히 물었다. 경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지는 친구를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정신병원에 가지는 않았던 거야. 혜완은 언젠가 경혜가 한 말을 떠올렸다. 영선은 고개를 숙이고 뚫어져라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집안일 하다가도 멍청하게 서 있었다. 거울을 보면 내가 할머니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고, 그리고 남은 생각은 그거였지. 미칠 것만 같다고 말이야. 다른 건 괜찮았어. 내가 한 여자로서 자존심이 짓밟힌 건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연히 생각해냈지. 그 선배 말이야. 전화를 하고 만났어. 그 사이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말했어. 자고 싶다고. 처음엔 딱히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이 나왔어. 그래서 너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하고? 영선이 경혜에게 말했다. 서로의 경멸해진 표정이 마주쳤고 이내 팽팽해졌다. 그래, 남편 아닌 딴 남자하고 잤어. 영선이 또 너 혜완이? 난 분명히 말하지만 난 니들하고 달라. 난 니들처럼 행복해지려고 길을 쓴 사람이 아니야. 넌 알고 있었어. 우리가 태어났을 때 딸을 낳았다고 잔치 벌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또 그 소리. 잔치 안 벌였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니? 그건 핑계가 안 돼. 내가 네 사정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다고 남편이랑 똑같이. 영선은 의외로 강경했다. 영선아, 그런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자. 혜완이 끼어들어 경혜의 이야기를 지속시켰다. 그래, 니들 날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 남자랑 자고 나서 내가 뭘 했는 줄 아니?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불을 켜고 그의 표정을 살폈어. 그는 분명 나에게 아무튼 남편하고는 다른 표정이었어. 그리고 계속 만났지. 그가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 구겨져 있던 이 세상이 확 펴지는 기분이 들었어. 나도 한 여자로서 아직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계속 만난 거야. 경혜는 말을 마치고 술을 한 모금도 마셨다. 술이 오른 그녀의 목덜미에 붉은 반점이 얼룩얼룩하게 배어나왔다. 사람이란 게 말이야, 남녀관계는 참 이상해. 분명 그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고 떨어져 있을 때 그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만나면 할 말이 없어. 그가 자기 마누라 이야기를 하겠니? 내가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하겠니? 만나면 적당히 어두운 카페에 가서 술 좀 마시고 저녁 먹고 그리고 영화으로 지키기야.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끊지 못했지. 그냥 그랬어. 여기서 이 사람마저 놓치고 나면 그냥 더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 연지 아빠한테 들키진 않았고 영선이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경혜가 대답 대신 멍한 시선을 허공에 붙박았다. 들키면 어떠니? 어차피 끝장난 집안인데. 더구나 그 인간 지 여자하고 바람 피우기 바빠서 나 같은 거 감시나겠니? 헤어진 건? 그래, 날마다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 내가 여행을 좀 가자고 했지. 뭐랄까, 좀 더 인간적인 그런 만남을 갖고 싶었어.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다 해도 그래도 헤어지고 난 후에 좀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기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 건 아마 감상 때문이었겠지만 어쨌든 여행을 가기로 했지. 비행기 예약을 하고 오늘 아침 떠나기로 했고 연지 친정에 맡기고 짐을 쌌지. 새벽에 전화가 왔어. 그 사람 하는 말이 아내가 갑자기 산길을 보인다는 거야. 첫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했었는데 조산이었나 봐. 9달째라고 하더라. 지금 병원이라면서 답답한 목소리였어. 세상에, 마누라만 살 때 여행을 어쩌면 그렇게 나쁜 인간. 영선이 붕괴한 목소리를 말했다. 경혜가 피곤한 듯 머리를 쓸어 올리다가 영선을 바라보았다. 나쁘기로 치면 노란한 나도 나빠. 알겠니, 영선아? 놀아놨다는 말을 거침없이 뱉으면서 경혜는 자조 섞인 미소를 지었다. 영선이 입을 다우면서 혜완을 바라보았다. 혜완은 아까부터 말없이 담배만 피워대고 있었다. 그래서 여행을 포기했지? 비행기표도 취소하고 앉아 있었는데 아까 오후에 전화가 왔어. 잠깐 만나자는 거야. 병원이라면서. 그 앞으로 오라나? 나갔지. 그 선배 하는 말이 마누라가 분만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는 나한테 미안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야. 나한테 미안해서. 나도 인간이야. 나도 아이를 낳아봤어. 그 아픔, 온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만 같은 그 고통 니들도 알잖아. 갑자기 그 여자한테 미안했어. 그리고 내 앞에 앉아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태연히 하는 그 인간에 대해 분노가
치밀었지. 말을 마치면서 경혜의 목이 잠겨가고 있었다. 세상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세상에, 나는 뭐니? 나 역시 여자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면서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 여행이다 뭐니. 여자는 가랑이를 벌리고 애를 하나 낳아보겠다고 피눈물을 쏟고 있는데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한 여행이라니. 세상에. 경혜는 긴장이 풀어진 두 팔을 탁자 옆으로 늘어뜨리고 울었다. 곁에 있던 영선이 따라 울기 시작했고 혜완도 충혈된 눈으로 담배를 껐다. 아직 울고 있는 두 친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코를 훌쩍 들이켰다. 아니다, 경혜는 울어서는 안 된다. 사랑이든 아니었던 한때 바람이 끝났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그것이 끝났으면 그냥 또 쌩글거리면서 의사이자 교수인 사람의 사모님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다. 그저 친구 중에서 가장 무사히 꼭 행복하게가 아니고 그저 무난히 살아줘야 했다. 그런데 경혜는 울고 있었다. 세상에, 내가 같은 여자로서 그런 짓을 하다니 라고 말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다.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순간적으로 눈이 내린 것만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곁에서 함께 걷고 있던 영선이 짧게 탄성을 지른 것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나트륨 등이 비추어서 그런 풍경을 잠시 자아낸 모양이었다. 아직 가을이었다. 오후부터 내린 비 때문에 떨어진 낙엽들이 발밑에 수북했다. 둘은 아까 막차에서 내린 후 말없이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파트 앞길엔 이미 차가 끊기고 둘의 그림자만 길게 뻗었다. 멀리서 손님을 내려준 택시가 반대편 길로 사라지고 있었다. 남편을 기다리는지 삐죽한 여자의 그림자가 택시를 쫓다가 다시 서성거리고 있었다. 혜완아, 우린 왜 이렇게들 살까? 아주 한참 만에 영선이 입을 열었다. 경혜 말대로 딸인 우리가 태어났다고 잔치한 집안은 물론 없었겠지만 우린 부모님 속도 별로 안 썩이고 우린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고 우린 나름대로 야심들도 있는 여자들이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응? 그랬다. 베티 프리단, 로자 룩셈부르크, 시몬느 베이유 혹은 클라라 제트킨, 그것도 아니면 프리드리 엥겔스. 그녀들을 열광시켰던 혹은 다방에 앉아 토론하게 만들었던 여성 해방 이론서들. 졸업을 앞두고 그녀들을 둘러앉아 말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누군가가 말했다. 여성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연예인들 가십이나 요리 비법을 싣는 책이 아니고 진정으로 교양 있는 여성들의 지침서. 자신의 삶을 자기 것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여자들을 위한 잡지. 그해 여름 학생회관 노천 휴게실의 그 덥던 바람, 그리고 바람을 타고 불어오던 비닐 지붕의 고무 냄새들. 경혜가 말했었다. 영선이 원고를 쓰고 혜완이 편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사장을 하면 어때? 내가 우선 돈을 많이 벌어올 테니까 그도 아니면 돈 많은 남자를 물어올게. 진정한 여성 해방을 위한 여성지를 만들기 위해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소망조차 그들에게는 모순되게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생을 살아갈 자신들이 있었다. 돈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 큰 명예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은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으로 모욕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본보기라도 되는 듯이 지금 각자의 절망으로 울부짖고 있었다. 영선에게 무슨 말인가 대꾸를 하려고 고개를 돌리던 혜완이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누구도 행복하지만은 않다고, 누구도 불행하지만은 않다고 스스로에게 그토록 다짐했건만 그래서 불행이라는 건 단지 나날의 사건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었지만 정말 우린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어머니라는 이름에 대한 우리들의 기억. 그 파란 비닐우산은 플랫폼의 쓰레기통 옆에 세워져 있었다. 혜완은 짐을 들고 기차를 타면서 그 비닐우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째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누가 우산을 버리고 갔을까? 그리고 기차가 떠나기 시작했다. 혜완은 기차 안에서 읽으려고 사들고 간 잡지들을 뒤적이면서 자신이 버려진 것들만 찾아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 청명한 가을날 차창으로 스치는 맑은 공기이거나 푸드득 떨어져 내리는 플라타너스의 커다란 이파리거나 혹은 길가의 코스모스 같은 것에 눈길을 주어도 좋았을 것이다. 비도 오지 않는 날 저렇게 버려진 파란 비닐우산이 아니고 말이다. 언니, 나 선우영 봤어요. 극장에서 어떤 여자하고. 출판사에서 마주친 후배가 차를 마시면서 혜완에게 말을 건넸다. 근데 둘이 굉장히 서먹해하는 것 같았어요. 선우영은 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어쩔 줄 모르던데 내가 언니한테 이럴 거라고 생각했나? 하기는 이렇게 구애받치고 있지만 말이에요.
혜원은 잡지를 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지러운 정치판의 일과 여배우의 스캔들과 그리고 박 감독의 영화 촬영 소식이 적혀 있었다. 어쩔 수 없이 혜원은 책에서 눈을 떼고 영선을 생각했다. 영선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다. 그것을 써서 당당히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이혼을 하겠다고 혜원에게 말했던 것이다. 그런 영선에게 돈 이야기를 물어볼 수도 없어서 혜원은 그동안 붓고 있었던 적은 적금을 해약했다. 어차피 요 몇 달 수입이 없어서 붓지 못하고 있던 적금이었다. 기차는 한강 철교를 지나고 있었다. 멀리 63빌딩이 보였고 가을 강물이 넘실거리며 그 아래를 흐르고 있었다. 이상하게 고향으로 가는 길은 늘 그저 여행을 떠나는 것만 같은 기분을 주었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말이다. 중학교 교사이던 아버지는 혜원이 6살 나던 해 서울로 발령이 났고 두어 해 전에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시기 전까지 서울에 살았다. 아버지는 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고향에 땅을 사서 묘목도 기르고 사슴도 키우고 하실 계획을 세웠지만 땅을 사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덩그런 저수지 옆에 달린 집만 한 채 아버지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작년 추석 집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는 저수지에서 붕어만 남고 있었다. 혜원이 아버지를 찾으러 저수지에 가보니 아버지는 살림망에 가득 든 붕어들을 다시 강물에 놓아주고 있었다. 붕어를 잡고 그것을 도와주고 다시 그것을 잡고 아들만 있었어도 애비가 이런 사기는 안 당했을 거다. 여든이 넘도록 정정하신 할머니나 아버지의 사기를 아들과 연루시키며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평일이어서 그런지 기차는 좌석이 많이 비어있었다. 어쨌든 서울의 그 번거로움에서 탈출하는 기분이 혜원을 잠시 들뜨게 했다. 그래서 혜원은 잡지를 덮고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문풍지를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이 차가운 이런 가을날이면 언니들하고 아랫목에 앉아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곤 했다. 광에서 꺼내온 차가운 고구마도 날로 깎아 먹고 오징어도 구워 먹으며 윗목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는 말했다. 어미같이 집구석 무지렁이는 되지 말고 넓은 세상에 가서 당당하게 살아라. 자기 일 가지고 살아라. 다행히 혜원의 세 자매들은 모두 공부를 잘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기억해서인지 큰언니는 일찌감치 약사가 되었고 작은 언니 역시 교사가 되었다. 다만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모두 딸만 둘씩을 두었다. 혜원이 헌이를 낳았을 때 어머니는 혜원의 병실에 앉아서 아는 사람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가 아들을 낳았어요. 난 얘는 꼭 아들을 낳을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니 당신이 아들을 낳았다 해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았다. 하지만 같은 병원 병실에서 어머니는 하나뿐인 당신의 외손자가 어린 생명을 마감하는 것도 보았다. 어머니가 헌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서둘러 병실을 나가지 않았던가. 어머니는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을 지키지 못한 딸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고 그 딸의 어머니라는 것 또한 거역할 수 없는 당신의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이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말했다. 무조건 네가 빌어야 한다. 넌 어쨌든 헌이를 죽게 만든 그 귀한 아들을. 그러나 혜원이 이혼을 감행했을 때 어머니는 말했다. 잘했어.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 여자라고 죽어 지낼 필요 없다. 이 어머니는 못나서 참고 살았지. 하지만 이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해왔단다. 그저 쫓겨날까봐. 아들을 못 낳는다고 쫓겨날까봐 늘 불안했지. 아니 딱 한 번 이혼을 생각해본 일이 있었지. 널 낳고 하도 배가 고파서 네 할머니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구박을 하고 쌀은 떨어지고 너희들 셋은 밥상에 달라붙어서 울고 그때 처음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할 수 없었지. 이 어머니는 배운 것도 없었고 친정에 가봤자 내 처지가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 하지만 너희 세대는 다르지 않니? 다르다면서 너희 세대는 이혼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면서 어머니는 딸 앞에서 울었다. 울다가 혜원의 마음이 상할까봐. 혜원의 일 때문에 친정에 다니러 온 두 언니들하고 몰래 울었다. 울면서 어머니는 다시 말했다. 쟤를 그때 사내로 낳았어야 되는데. 고집이 세고 그런 아이를 아들로 낳았어야 했는데. 기차는 천안역에 도착했다. 혜원은 기차를 내렸다. 거의 1년 만에 귀향이었다. 천안역 앞에서 고향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서 혜원은 비로소 집으로 간다는 실감을 했고 멀리 버스 시간을 기다려 마중 나온 어머니의 긴 치맛자락을 보았을 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버스에서 뛰어내렸다. 엄마! 어머니는 얼른 혜원의 짐을 받아들었다. 무겁지도 않은데 뭘 됐어요? 직장도 없는데 요즘 일찍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그러지 뭐 하려고 이제 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엄마 영선이 알지. 왜 엄마가 보고는 늘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다고 했던 그 영선이. 그 영선이가 엄마 우리 집에 와 있어. 한번 자살을 기도했거든. 엄마도 그렇게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나?
혜화는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얼굴이 영 못쓰게 됐구나. 어머니는 말하고 한숨을 쉬었다. 혜완 자신은 늘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늘 혜완에게 얼굴이 상했다는 것이었다. 체중이 좀 줄었을 때나 체중이 불었을 때조차 혜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까 버스에서 내린 멀리서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이제는 어머니에게서 더 이상 여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이제 누가 봐도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새 자매의 결혼식 사진 속에 들어있는 어머니 얼굴을 비교해 본 일이 있었다. 마치 한 인간이 어떻게 나이를 먹고 어떻게 할머니가 되어가는가를 말해주는 것처럼 어머니 얼굴은 차례차례 늙어갔다. 하지만 혜완이 1년 만에 돌아온 이 가을날처럼 어머니가 늙었다는 생각을 해본 일은 없었다. 그러자 혜완의 머릿속에 문득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어머니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의 시간은 분명 이제껏 혜완이 어머니가 살아온 나날들보다 적게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중 단 며칠을 어머니를 위해 보낼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어머니의 일생이, 아직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머니의 일생이, 아들을 낳지 못해 늘 쫓겨날까봐 혹은 아버지가 바람이라도 피울까봐 마음을 졸이며 살아온 어머니의 일생이 혜완에게 처음으로 무게를 가지고 다가왔다. 코스모스와 들국화가 핀 집 앞길을 혜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었다. 올해는 단풍이 얼마나 이쁘게 들었는지 모른다. 좋지. 어머니는 멀리 집 뒤에 늘어서 있는 나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니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혜완은 잠시 머뭇거렸다가 죽음, 단풍, 그리고 가을이었다. 하지만 죽음은 꼭 순서대로 찾아오지 않는다. 허니도 죽었지 않은가 말이다. 그 아이는 겨우 2살이었다. 겨우 2해를 살고 그리고 남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떠났다. 엄만 아직도 그런 게 느껴져. 혹시라도 자신의 생각이 어머니에게 옮겨질까봐. 그래서 죽은 손자의 생각이 어머니가 젖게라도 될까 두려워서 혜완은 재빨리 말했다. 내가 저 단풍 드는 걸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다. 어머니 역시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집에 당도했고 고소한 전유어 냄새와 참기름 냄새 등을 옷에 묻힌 식구들의 마중을 받자 그 생각들은 일상 속에 묻혀버렸다. 집에 들어가자 모든 게 여전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곱게 쪽을 쥐고 아랫목에 앉아 계셨다. 아직도 TV 프로 중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보시면서 말하신다고 했다. 아들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우리 아들은 하나도 없느냐 말이다. 약국을 경영하는 큰 언니는 조카 둘을 데리고 먼저 도착해 있었다. 혜완은 큰 언니의 몸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다. 아마 3번째 아이를 가진 모양이었다. 혜완은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혜완에게 잡채를 내놓았다. 급하게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었지만 혜완을 위해서는 특별히 먼저 만들었다고 했다. 혜완은 집에 오면 언제나 부엌에 머물렀다. 입식으로 고쳐서 식탁에 앉을 수도 있어서였지만 어머니나 언니들이랑 그저 사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좋았다. 참기름 이야기도 하고 김치 담그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엌은 신성한 노동의 장소가 아니던가. 주방과 분리된 유한계급의 식탁이 아니라 그들은 마늘도 까고 감자 껍질도 벗기면서 사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애들 데리고 낚시 가셨어. 큰언니가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 식탁에 놓으면서 혜완에게 말했다. 셋째 가진 거야? 큰언니는 혜완의 질문에 쑥스럽게 웃었다. 둘째 조카가 벌써 초등학교 1학년. 큰언니는 그동안 여러 번 임신을 했고 그리고 아이를 지운 눈치였다. 임신 초기에 검사를 해서 그것이 여자이면 소파 수술을 감행한 것이었다. 미쳤었니? 그 아이들이 모두 명인이 경인이 같은 아이들일 텐데 언니가 단지 그 아이들 얼굴을 못 보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죽인다고? 언니는 뜻밖의 단어라는 듯 천천히 혜완에게 되물었다. 그래, 그건 살인이야. 임신 2달째 아이 사진도 못 봤어.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대. 언닌 약사니까 더 잘할 거 아니냔 말이야. 시끄럽다. 어디서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네 언니 보고 또 딸을 낳으라는 말이냐? 구박받을 딸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 죽는 것도 괜찮다. 뜻밖에도 그때 어머니는 강경했다. 단산을 했던 언니의 마음을 뒤흔들어 다시 임신을 시작하게 한 것도 어머니였다. 그놈만 나는 왜 낳았어? 나도 뱃속에 있을 때 죽여버리지.
성격이 좀 냉정하고 사리가 바르던 큰언니 역시 아들 앞에선 뜻밖으로 완강했다. 너 아들 낳았다고 유세하는 거니? 혜연은 입을 다물었다. 그런 대답이 언니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까닭이었다. 동생들의 학비를 위해서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간 언니였다. 아마 큰언니의 그런 배려가 없었다면 둘째 언니와 혜연은 대학에 다니지 못했을지도 몰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언니는 말하는 것이다.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 세 자매 중에서 가장 미모가 빼어났던 언니의 얼굴은 나이 탓이 아니라도 많이 상해 있었다. 이번엔 아들이란다. 어머니가 잡채 곁에 된장국을 놓아주며 혜연에게 자랑스레 말했다. 어머 잘됐네. 호들갑스레 기쁨을 표시하는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언니에게 그것이 필생의 숙제라면 푸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들이라는 저 조카가 태어나기 위해서 대체 얼마나 많은 여자 조카들이 죽어갔을까 생각하니 혜연은 갑자기 입이 썼다. 아마도 친구들과의 토론 자리라면 혜연은 말했을지도 모른다. 여자들은 말이야, 이 사회에서 멸시당해도 싸다고 자기들과 같은 성을 낳아서 좀 더 권리를 회복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남자를 낳아서 다른 여자들을 구박하는 꼴을 보고 싶다는 거 아니니? 딸을 낳는다고 구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구박을 하는 사람의 부당함과 싸워야지 아부라다니. 하지만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접어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혜연아 아버지에게 가보겠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자리에 일어섰다. 아버지 커피 좀 갖다 드려라. 어머니가 말했고 어머니가 커피를 끓이는 동안 혜연은 마당으로 갔다. 할머니는 고추를 펴서 멍석에 말리고 계셨다. 할머니는 어머니와 언니들이 아니라고 극구 말씀을 드렸지만 혜연이 시집에서 소박을 맞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 귀한 아들을 죽게 한 주제에 죽어 지내지 못할 망정 큰 소리를 치다가 쫓겨났다는 것이다. 어딜 가려고?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요. 그래, 네 아비가 얼마나 심나하면 혼자 날마다 낚시질이겠니. 이런 때 아들만 턱하니 있었어도 며느리가 음식장만 다 할 텐데 딸들려고 와서 어미 일만 시켜 먹으니 혜원은 배시지 웃었다. 어쨌든 고향에 온 것이었고 설사 그것이 혜원을 아프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건 왜일까? 찔레꽃 가시에 찔렸다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듯이 말이다. 난 너무 오래 타양을 헤맸구나. 그런 생각 들었다. 할머니는 요즘 며느리들이 뭐 며칠 전부터 내려와서 일하는 줄 알아요? 시어머니 시켜먹기는 마찬가지라고요. 뭐야? 할머니는 손주 며느리가 없어서 몰라요. 요즘엔 시어머니들이 시집살이 한다는 말 못 들었어요? 할머니는 혜완을 가볍게 흘기고 나서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큰 요즘에 못된 것들이나 그러는 거지. 작은 집 보세요. 그 집 며느리는 나중에 설거지밖에 더해요. 작은 어머니 혼자 끙끙대시잖아요. 게다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병이 들면 서로 미룬다니까요. 요즘 TV 드라마에도 맨날 나오잖아요. 혜안은 점점 더 짓궂어지고 있었다. 고추 멍석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느긋하게 할머니와의 대화를 즐기고 있었다. 가을 햇살 하나도 아깝다는 할머니의 손길이 혜완의 마음을 왠지 푸근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할머니는 모르시지만 제가 요즘 이야기해드릴까요? 내 친구 시어머니가 아주 부자인데 그 집은 아들만 셋이래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며느리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미심쩍은 눈으로 혜안을 바라보며 멍석 한켠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 시어머니가 생각해냈대요. 내가 젊은 시절에 아들만 셋을 잘 낳는다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귀여움을 받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망조란 말이냐. 세상에 말하기도 창피하고 옳다. 내가 한 가지 꾀를 내야겠다. 그래서 꾀를 냈는데요. 말을 이어나가면서 혜안은 문득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듣던 시절을 떠올렸다. 할머니는 그때 혜완이 그랬던 것처럼 얌전히 이야기에 빠져들고 계셨다. 이제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손녀의 이야기를 어린아이처럼 듣고 있는 것이다. 혜안은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주면서 긴히 쓸 일이 있으니 금은방에 가서 2돈짜리 금반지를 받고 오라고 시켰대요. 그 시어머니는 그 반지들을 이불 속에 놓아두고 며느리 하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간호를 하게 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다른 사람 몰래 반지를 하나 꺼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망할 것들이 반지를 받더란 말이냐? 할머니는 담배를 피우다 말고 혜안에게 곁에 물었다. 그럼요. 그리고 다음날엔 세 며느리가 아침에 동시에 도착했더래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서로 시어머니를 간호하겠다고 하더라나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광경을 보여주고 며느리한테 번호를 매겨주었대요. 그 며느리들은 요즘 세상에 볼 수 없는 효부들이 되었던 거죠. 물론 반지 이야기만 쏙 빼고요. 설마 아니 세상이 그렇게까지 되었단 말이냐? 혜완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있다가 일어섰다.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 할머니가
그녀를 불렀던 것이다. 할머니, 이제 엄마한테 아들 이야기 그만하세요. 제가 보기엔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늙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할머니가 엄마 며느리인 줄 알겠어요. 할머니가 하도 고우셔서 이런 망할 것. 오랜만에 이 할미한테 하는 이야기 좀 봐라. 할머니가 펄쩍 뛰었고 혜화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깔깔 웃으며 저수리를 향했다. 할머니는 혜화의 뒷모습에 대고 뭐라고 더 잔소리를 늘어놓다가 다시 고추들을 뒤적였다. 아버지의 파라솔 옆에는 작은 비닐 돗자리가 깔리고 조카 아이 둘이 과자를 먹으며 아버지가 낚은 고기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학교 개교 기념일이 겹쳐서 토요일 하루 학교를 빠지기로 하고 오늘 아침 일찍 집에 도착한 아이들은 혜완을 보자 멀리서 알려왔다. 아이들의 손에는 가지각색의 들국화와 갈대꽃이 하나로 안겨 있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상봉하는 막내 이모에게 할 말이 많은가 보았다. 둘째 경인이는 혜완의 소설 광고가 실린 신문을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무엇이 되고 싶은가 하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커서 이모 같은 소설가가 되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이모 책은 못 읽어본 모양이야. 이모는 별로 유명한 소설가는 아니야. 우리 경인이는 이모보다 더 훌륭한 소설가가 될 거야. 그럼 이모 나중에 이모 책 꼭 나 한 권 줘. 우리 선생님 가져다 드리게. 응? 아이들의 제잘거림은 끝이 없었다. 혜화는 들꽃에 둘러싸인 두 조카를 안아주며 걸었다. 만일 명인이나 경인이 같은 예쁜 조카들을 뱃속에서부터 그것도 단지 여자란 이유만으로 살해했다면 하는 생각이 문득 혜화에 스쳐 지나갔다. 그저 갑자기 가을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져서 혜화는 두 조카들의 어깨를 꼭 껴안았다. 이 녀석들이 시끄럽게 굴면 붕어 다 도망간다. 혜완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떡밥 미끼를 갈아 끼며 웃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